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밤이 되면 빌딩 숲은 저마다의 빛을 토해냈고 그 빛들은 마치 하늘의 별처럼 보였지만 온기 하나 없는 차가운 별들이었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야망이 꿈틀거리고 그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곳. 그 빛의 한가운데 이진우라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기술벤처의 신화로 떠오르던 스타스트림 이노베이션스의 심장이자 대표였습니다. 그의 꿈이자 자식과도 같은 곳이었죠. 오직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쉼없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소년처럼 반짝였고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기술 개발에 매달릴 때면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는 사람을 믿는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동료들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사랑했으며 자신의 심장과도 같이 여기던 단 한 사람, 바로 아내 강민아에게는 그 믿음이 더욱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강민아. 그녀는 진우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지쳐 돌아온 그를 감싸주는 따스한 안식처였고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믿었고 진우 자신도 단 한 번 의심해 본 적 없었죠.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뒤편,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다른 종류의 갈증이 서서히 그녀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밤샘 연구 끝에 지친 몸으로 돌아와 미래의 청사진을 구릴 때 그녀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면서도 창밖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이상과 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손에 잡히는 부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견고한 지위. 그녀는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욕망의 틈새로 탐욕스러운 뱀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블랙일 그룹계 회장 김태준. 금융계의 내녀란으로 알려진 그는 돈 냄새를 맡는 데에는 동물적인 감각을 지닌 남자였습니다. 그는 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려던 참이었고 이진우의 스타스트림 이노베이션스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은 그의 구미를 당기는 최고의 먹잇감이었어요. 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양심 따위는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자였고 그의 등 뒤에는 검은 커넥션의 정점, 박원호 의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방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서울의 정재계를 쥐고 흔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음모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막을 올렸습니다. 김태준은 박원호 의원의 힘을 빌려 강민아에게 아주 은밀하고도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어요. 그는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 그 이상을 약속했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넘쳐나는 돈, 그리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상류층의 삶을 보장했죠. 동시에 만약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이진우와 그의 회사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협박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택지는 두 개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불확실한 꿈의 길을 걷거나 남편을 짓밟고 화려한 현실의 여왕이 되거나. 강민아의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김태준이 내민 독이든 성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비극의 톱니바퀴가 소리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아는 김태준의 치밀한 지시 아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회사의 자금을 비밀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남편을 걱정하는 현모양처였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차가운 모니터 앞에서 이진우의 운명을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어요. 화면 위에 숫자들이 차갑게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마치 진우의 운명에 밝히는 데모 소리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기 시작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도 위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이진우가 직원들과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회의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사무실의 공기를 찢고 들어온 여러 명의 구둣발 소리. 들이닥친 것은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진우의 눈앞에 차가운 압수수색 영장을 내밀었고 그의 죄목을 읊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이진우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자신의 이름과 공금 횡령이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되읽었지만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손목에 차가운 쇠고랑을 채우려 할 때 바로 그때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강민아가 나타났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떨리는 어깨, 그리고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아, 그 얼마나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매달리며 오열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진우에게 다가와 차갑게 채워진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녀는 눈물 젖은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여보, 괜찮아요. 내가 기다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당신 결백을 믿어요. 꼭 기다릴게요. 이진우는 그 순간에도 아내를 믿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을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아내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을 감싼 그녀의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의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재판은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연극과 같았습니다. 김태준과 박원호가 만들어 놓은 증거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강민아의 거짓 증언은 결정적인 비수가 되어 이진우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결국 그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5년. 5년이라는 절망의 시간. 그가 교도소의 차가운 벽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꿈이었던 스타스트림 이노베이션스는 헐값의 블랙일 그룹의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고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세상을 바꾸겠다던 총명한 사업가는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아내, 목숨처럼 여겼던 회사,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에 담겨있던 명예까지. 잿빛 수의를 입은 채 차가운 감방 창살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배신과 절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모든 것을 잃은 그 남자의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복수심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라는 길고 혹독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낙엽이 찬 바람에 흩날리는 어느 쓸쓸한 가을날, 서울 교도소에 굳게 닫힌 철문이 마침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기술의 미래라 불렸던 이진우. 그의 얼굴에는 5년의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과거의 총기 넘치던 눈빛은 사라진 채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차가운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5년 전 그 절망적인 재판에서 어떻게든 그를 구해내려 애썼던 변호사 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헬쑥해진 친구의 모습을 보며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그저 무겁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에 올라탄 진우에게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진우는 아무런 질문 없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차가운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죠. 그 아래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강민아라는 이름 석자와 그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의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그의 심장을 통째로 얼려버리는 것만 같았어요. 5년 동안 교도소의 차가운 벽보다 지금 손에 쥐니 종이 한 장이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지우는 차마 친구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강민아, 석 달 전에 김태중과 결혼했다. 제게의 모든 거물들이 모여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결혼식이었어. 자네가 살던 아파트는 이미 오래전에 은행에 압류됐고 회사도 흔적조차 남지 않았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밝혔지만 진우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려 더 이상 어떤 충격도 느낄 수 없는 돌덩이가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지우는 이어서 작은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예전에 성공시킨 투자건에서 따로 떼어두었던 비상 자금이야. 자네가 나에게 비밀리에 맡겨뒀던 거 기억하나? 김태준도 그 누구도 찾지 못했어.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이걸로 우선 지낼 곳이라도 마련하게. 그것은 진우가 과거에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몰래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빈손이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죠. 진우는 카드를 받아들고는 처음으로 시선을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세상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단 하나,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꽃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뜨겁고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나직하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이건 끝이 아니야. 진짜 시작이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패배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자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나는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그 이상을 되찾을 거다. 지우는 그런 진우의 모습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야, 지금의 블랙일 그룹은 자네가 알던 때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괴물이 됐어. 무모하게 덤비면. 진우는 지훈의 말을 가로막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과거의 순수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 5년 동안 배운 게 있다면 더 이상 세상을 순진하게 믿지 않는 법이니까.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고들 하지. 그의 마지막 말은 차가운 가을 공기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이진우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부와 권력의 상징, 강남의 심장부였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불빛 속에서도 그의 눈은 단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죠. 바로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블랙엘 그룹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저 거대한 유리성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지독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더 이상 성공의 상징이 아닌 자신의 과거가 묻힌 거대한 묘비와도 같았어요. 그는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곧바로 국제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 자네가 드디어 나왔군. 전화를 받은 사람은 맥스였습니다. 이진우가 스타스트림 이노베이션스를 이끌던 시절부터 수년간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온 비밀 국제 파트너였죠. 맥스, 오랜만이야. 본론부터 말하지. 지금 당장 블랙일 그룹의 최근 사업 동향을 전부 조사해줘. 특히 그들이 진행 중인 가장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진우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5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명료한 지시였어요. 알겠네. 잠시만 기다리게. 그리고 정확히 30분이 흘렀을까.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맥스의 목소리는 조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찾았네, 진우. 치명적인 약점을. 블랙엘 그룹이 현재 5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복합 상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혔어. 당장 메워야 할 부족 자금이 무려 20억 달러에 달해. 지금 김태준이 사방으로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걸세. 그 순간 진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를 위한 완벽한 판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맥스가 전한 다음 소식은 이 모든 판을 뒤엎고도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네에게 보고할 가장 중요한 소식이 있네. 5년 전 자네가 나에게 관리를 맡겼던 비밀 투자 계좌 말일세. 그동안 누적된 수익금이 무려 130억 달러, 약 17조 원을 돌파했어. 쿨럭. 진우는 그 숫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130억 달러. 그가 한때 가졌던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도 몇 배나 많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그것은 그가 체포되기 전 아무도 모르게 여러 글로벌 벤처펀드에 분산 투자해 두었던 비상 자금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마지막 보험이 이제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막강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충격도 잠시, 진우의 눈빛은 다시 한번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고쳐잡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맥스, 지금부터 나의 모든 국제 투자 네트워크를 가동해. 세상에 알려. 이진우가 돌아왔다고. 다음 날 강남 금융가의 모든 이들이 경악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닉스 캐피탈이라는 신생 투자회사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피닉스에 빗댄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회사의 위치였습니다. 피닉스 캐피탈의 본사는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블랙엘 그룹의 거대한 마천루가 정면으로 마주 보이는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 마련된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선 이진우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적의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한 남자의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은 가장 연약했던 연결고리 강민아를 향했습니다. 이진우는 김태준이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성수동의 호화로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강민아는
5년 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한 채 그녀는 완벽한 상류층 사모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의 얼음장 같은 시선과 마주치자 그 화려한 가면은 순식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를 본 강민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진우 씨, 이건 내 뜻이 아니었어요. 김태준이, 그 사람이 날 협박했어요. 당신을 망가뜨리겠다고. 나에겐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요. 그녀의 눈물 섞인 애원은 하지만 더 이상 진우의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싸늘한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람에겐 언제나 선택권이 있어. 그리고 당신은 더 쉬운 길을 택했을 뿐이야. 그의 말은 그녀의 마지막 변명마저 무참히 베어버리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진우는 차갑게 돌아섰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곧 당신의 새로운 남편에게 내가 보내는 선물이 도착할 테니 기대하고 있도록. 다음 날 이진우는 약속대로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블랙웰 그룹의 심장부,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의 화려한 회장실이었습니다. 김태준은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최고급 와인을 따라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게임의 승자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는 그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적과 술을 마시지 않아.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와인잔 대신 작은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를 통해 5년 전의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김태준이 박원호 의원과 함께 이진우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나눴던 모든 비밀 대화가 담겨 있었죠. 김태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고 와인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디서? 진우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다음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블랙웰 그룹의 주가겠지? 아마 지금쯤이면 폭락하고 있을 텐데. 김태준이 경악하며 주가 현황판을 쳐다보자 정말로 블랙웰 그룹의 주식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돈만 있다고 하던가? 그는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세계적인 억만장자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진우의 말 한마디에 김태준이 그토록 목을 매던 바로 그 복합 상업단지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태준의 마지막 희망이 그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패는 이진우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는 김태준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렸습니다. 5년 전 당신이 나를 무너뜨렸지. 이제 당신이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조건을 읊었습니다. 첫째, 5년 전의 죄를 모두 언론에 공개하고 자백할 것. 둘째, 그에 대한 위자료로 나에게 1,000억 원을 지급할 것. 셋째, 당신의 야망이 담긴 부동산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민아는 당신에게서 단 한 푼의 재산도 받을 수 없어. 한때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포식자는 이제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냥꾼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렇게
복수의 칼날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진우의 피닉스 캐피탈은 더 이상 화려할 수 없는 데뷔를 했죠. 블랙웰 그룹 본사 맞은편에 있는 60층짜리 건물 전체를 임대하는 서울 금융계를 경악시킨 공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전쟁이라는 것을요. 첫 번째 전투는 김태준이 모든 것을 걸었던 복합상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입찰 경쟁에서 벌어졌습니다. 블랙웰 그룹이 마지막 입찰가를 제시하자 피닉스 캐피탈은 그보다 아주 약간 높은 금액을 써냈습니다. 그 가격으로는 프로젝트가 적자일 것을 아는 임원들은 걱정했지만 이진우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필요는 없어. 저들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면 돼. 그의 말대로 블랙웰 그룹은 천문학적인 가격에 프로젝트를 따냈고 그 순간 회사의 모든 자금은 고갈되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 김태준을 도와 이진우를 함정에 빠뜨렸던 블랙웰 그룹의 전직 재무이사가 피닉스 캐피탈에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블랙웰 그룹의 모든 숨겨진 부채와 분식 회계 자료가 들려 있었죠. 김태준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냉혈한 철강재벌로 유명했던 김태준의 아버지 김 회장이 직접 이진우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재계의 늙은 호랑이는 아들이 망가뜨린 젊은 남자 앞에서 깊게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그는 태준을 제외한 가족과 무고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을 포함한 블랙웰 그룹 전체를 넘기겠다고 제안했죠. 이진우는 모든 절차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하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소식은 블랙웰 그룹에 내리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은행들은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블랙웰 그룹은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것은 강민아였습니다. 그녀는 김태준의 빚더미에 엮이지 않기 위해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김 회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과 아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이진우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김태준은 그 자리에서 검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아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태준 씨를 용서해줘요. 전 아직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이진우는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였어. 하지만 이진우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감찰위원회가 5년 전 사건의 재조사를 위해 그에게 연락해왔고 그는 망설임 없이 박원호 의원과 부패한 검사, 판사들의 유착 관계가 담긴 증거 USB를 제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과거 박 의원의 압력에 못 이겨 이진우의 사건 기록을 조작했던 박지민 전 검사가 그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이진우로부터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그는 해외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박원호 의원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뇌물을 건네고 사법 시스템을 유린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박원호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우는 이미 한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박 의원 아들의 뒤를 쫓아 무려 26억 달러에 달하는 그의 거대한 비밀 자금을 찾아낸 뒤였죠. 이 사실이 언론에 터져나오자 박원호는 국민의 공적이 되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른 피고인들, 부패했던 검사와 판사들은 모두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박원호의 모든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몇 달 후 허름한 직업 소개소에서 초라한 모습의 강민아가 목격되었습니다. 그녀는 월급 60만 원짜리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모든 것을 잃은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진우를 찾아와 헬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이진우는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여자를 그저 담담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도 증오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린 끝났어.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살아.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등 뒤로 한 채 그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낡은 제국은 무너졌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신화가 진정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탕, 탕, 탕. 법정의 망치 소리가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원은 박원호 의원과 김태준의 추악한 음모에 가담했던 모든 공범들에게 그들의 죄에 합당한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때 국가를 호령하던 권력자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믿었던 재벌 2세의 눈빛은 공허했죠. 해외에 은닉 중이던 박원호는 결국 국내로 강제 송환되어 역대급 규모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수십억 달러의 자산 역시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실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이진우는 이제 자신의 제국이 된 피닉스 캐피탈 본사 60층 회장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이루어진 도시의 풍경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의 발 아래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교도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그는 매일 밤 이 도시의 야경을 상상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배신과 욕망의 도시.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되찾고 말겠다 다짐했던 약속의 도시. 이제 그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단순한 승리감이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거운 충족감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되찾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무언가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과거에 순수했던 열정과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졌던 이진우는 그 5년의 세월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배신과 절망의 불길 속에서 살아남아 더욱 단단해진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데조.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오랜 친구 한지훈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걸 좀 보게. 시장이 자네에게, 아니, 피닉스 캐피탈에 열광하고 있어.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 언론에서는 자네를 잿더미에서 돌아온 황제라고 부르더군. 지훈이 내민 태블릿 PC에는 온통 긍정적인 기사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이진우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홍콩의 파트너들과의 화상회의 연결 신호가 떴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시아 금융계를 주름잡는 홍콩의 거대 컨소시엄 대표단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스터 리 귀하의 리더십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안드렸던 30억 달러 규모의 복합 상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저희는 전적으로 미스터 리의 비전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진우는 유창한 영어로 그들의 제안에 화답하며 오히려 프로젝트의 규모를 더욱 키워 아시아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자는 대담한 역제안을 던졌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날카로운 통찰력에 화면 너머의 노련한 사업가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복수를 넘어 미래를 건설하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죠. 회의가 끝나자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건가? 자네를 배신했던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았고 자네는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이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가장 먼 곳, 아직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훈아. 이제 시작이야. 그는 수화기를 들어 맥스에게 연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철 같았습니다. 맥스, 지금부터 플랜 V를 가동해. 전국 단위 사업 확장과 동시에 차세대 기술을 보유한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작업을 전면적으로 시작한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어. 전화를 끄는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친구에게 자신의 진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김태준처럼 돈으로 쌓아 올린 성을 만들 생각은 없어. 그런 성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했으니까. 나는 사람과 기술로 만드는 제국을 세울 거야. 과거의 나처럼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젊은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그들이 세상에 없던 기술을 만들어내게 할 걸세.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될 거대한 제국을 말이야. 그의 비전을 들은 지우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단순히 복수에 성공한 사업가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이진우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심판은 끝났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살이 돋아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복수극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불사조가 비로소 진짜 자신의 하늘을 찾아 날아오르는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습니다.